사실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는 사실상 경영층의 보호 안에 있는 계층이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경단련이라든지 경영자 총협회가 좀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점에서 본 세미나는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김원수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대단히 큰 위기에 있고, 이것은 자칫 사회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소다, 폭탄이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 개혁이라든지 또 국민연금 기금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고 또 스튜어디십 적용의 민간 주도를 통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그러한 좀 구조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안정화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 간의 관련 제도 간 조정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 기본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저는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분이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의 원초가 되고 있는 비스마르크의 경우에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보면은 독일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당시에 연금 수급 연령 60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의 보조적 수단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각 개인들이 노후를 스스로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의 노후 소득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리고 힘든 경우에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국민연금은 최후의 노후보장 수단이라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특성이나 혹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분께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시간 절약상 아마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변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년들이 참여율이 낮죠. 30세 이후에 경제생활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25세, 20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공정성 관점,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국민연금이 부부 중심의, 가정 중심의 제도였었는데 현재는 독신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미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유배우자 있는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도 아마 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평균 수명이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모르겠는데 부자의 평균 수명이 빈곤층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자는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바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연금을 받게 되면은 이 돈을 어디에다 쓸까? 노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병원에다가 갖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한편으로 보면은 의료보험과도 우리가 함께, 의료비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4차 재정재계산위원회 주요 결정 내용을 보면은 보험료를 인상하자, 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설정을 해서 뭐 연간 지급액의 1배 이상을 가지고 있도록 하자, 보장성 강화하자, 크레딧제도 확대하자, 뭐 이러한 방향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보다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재정 안정을 먼저 할 것이냐, 보장성 강화를 우선할 것이냐는 문제고요. 이것을 금융정책으로 볼 것이냐, 사회정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금융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임의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하나의 금융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임의가입자의 대다수가 다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문제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소득자들이 금융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국민연금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노인정책, 저출산정책, 중소기업 근로자정책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국민연금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국민연금의 소득 안정을 저해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소득 분배나 혹은 소득 혁신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여러분 자료를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금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 기금을 통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 하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권의 행사가 정경유착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일반 투자가들 간의 수익률 경쟁, 경우에 따라서 제로섬 경쟁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국가 간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자체는 한편으로는 하나의 독립된 운영인 것 같지만은 다양하게 국가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공연이 상당히 기업들에게는 간섭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그러한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전의 경우가 그렇고요. 최근에 보여진 대한항공의 주주권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 방향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2035년에 이와 같이 상당히 1,800조 정도 수준의 기금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본은 굉장히 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자본시장까지 불안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소득 재분배와 소득 비례 부분의 급여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소득 재분배 급여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예산이 국민연금 기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부담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 급여 소득 재분배에 관련된 급여는 정부가 기금과 그 다음에 자체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소득 비례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에 따라서 급여를 배정하는, 상당폭 완화 부담도 줄이면서 보험료 부담도 줄이면서 기금 안정을 늘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연금 수급 연령은 현행 65세 전 70세까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 기간을
한 3분의 1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재정 적자도 역시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기 노령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개인별로, 계층별로 연금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 생각은 현재 조기 노령연금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1인 1연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미혼자, 기혼자 간의 차이에 대한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실은 자신들의 그 권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연금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급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크레딧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딧 제도는 폐지하고 보다 안정성에 기초한 연금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보험료 70세까지 납부하도록 해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기금도 쌓이고, 또 아까 말한 연금 수급 시점을 70세까지 함으로써 기금도 절약하는 이중적인 재정 안정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의 연금 가입제도도 폐지함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근로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금기금의 운용은 우리 전체적인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돈은 사실 가입자들이 주택마련이나 교육비, 의료비, 이러한 예비자금으로 쓰여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사실은 우리 가계의 금융 경색 문제도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자본시장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책 방향으로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좀 비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과 국민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이제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기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도 역시 정부 부분의 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부분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장치가 이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일본이나 김원수 박사님 말씀하셨던 기금 운용에 관련된 일본과 캐나다의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이들은 각각 다 독립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급여 부분과 기초연금과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합한 전체적인 보장형 국민연금 체계 하에 소득 비례적인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저도 각 안에 대해서 각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안이 옳고 어떤 방안이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특히 이제 우리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기금 운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제도 과제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도 김원식 교수님이나 또 김원수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최강 장관님께서 이사장 하셨기 때문에 또 국민연금공단 막 칭찬만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공단이 저는 굉장히 제가 사회보험관리 운영 체계를
1995년도에 연구하니까 우리나라 분립 체계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작게 돼요. 그 이유가 그리고 특히 이제 4대 우리 여러 가지 공단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가 핵심적인 요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시작됐는데 이때 이미 우리나라는 IT 시스템들이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서구 제도와 우리나라하고 기본적인 다른 사항은 서구는 IT가 하나도 없던 시대에 제도가 세팅돼 가지고 그런 뭐 페이퍼 위주의 제도 운영 자체로 운영되는 구조가 그대로 고착되고 그걸 그대로 전산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정 절감 효과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특히 국민연금은 IT 시스템이 완전히 어느 정도 상당히 기반이 오른 상태에서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관리 운영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급여 지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 효율성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지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그렇고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거의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 몇 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2배가 될 만한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 많은 사항이 일들이 그렇게 늘어났느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서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지도 않고 효율적인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효율성을 갖다가 제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구조의 우리 국민연금 개혁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 기금 운용 이 이제 두 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 이 2개를 갖다가 같이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가면 저는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제대로 제도 개선 방안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은 조용하게 그냥 뭐 너무 요란스럽게 또 주고받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필요한 개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이 국민연금 부족에서는 충분히 대통령만 이 정상적인 대통령이 나오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은 합리적 방향으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같은 무게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 김원식 교수님 생각하는 거나 김원수 교수님 생각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체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시민단체 특히 일부 시민단체 내지 노동단체들의 강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해 나가면서 조절할 것인가는 우리 국가 이건 뭐 이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은 저는 이제 구조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부분. 구조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모수적 개혁을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우리 김원식 교수님이나 이 주장하는 그런 2층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원래 주장했던 것이고, 제가 기초연금 소득 비례 뭐 2층 구조화에 대해서는 뭐 비율에 대해서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소득 비례 연금이 합리적인 구조라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비 유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고 한참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그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우리 국민연금 제가 그걸 주장할 때는 1996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2008년까지 주장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제도 도입한 지가
한 20년도 안 된, 처음 주장할 때는 10년밖에 안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한 30년이 넘으셨으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 30년 넘은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개로 쪼개고 뭐 이런 그 과정 자체가 일반 국민들을 이해하기도 쉽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현재 이제 기존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재정 안정,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수익비가 현재 평균 수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1.8배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은 한 2.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수익비가 2.3배까지 가는 그런 구조로서는 이거는 뭐 우리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연금제도도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연금제도는 시작할 때는 뭐 2배, 3배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1.0배 수익비가 1되는 구조로 전환대에 가야 제도가 균형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돼도 되는 구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이에요. 인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5천만에서 앞으로 6천만, 7천만, 9천만 1억 이렇게 인구가 계속 증가되면 지금과 같이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인구가 5천만 명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노인 인구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그 구조 하에서는 그런 뭐 1.8배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반대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1.8배, 2.3배 구조는 절대 존재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계없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재정 방식, 그러니까 결국 적립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고, 그런 적립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익비가 1.0 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 수익비를 1.0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은 급여 수준을 낮추든가 연금보험료를 높이든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좀 더 늦추든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이제 급여 수준을 낮추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로 봤을 때는 40% 수준이 더 이상 낮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낮추기 힘들고 그러면은 결국은 연금보험료율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제가 우리 김원식 교수님 70세까지 했는데 장기적으로 70세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한 68세까지 그러니까 2033년에 65세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2043년에 66세, 2043년에 67세, 2048년에 68세 이렇게 해서 2048년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릴 때 핵심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이상하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연금 수급 개시가 시작되면 수급 개시 전까지는 연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로 지금 돼 있는데 연금보험료 나이비는 59세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보건사연구원에서 이걸 일치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또 사회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치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65세 연금 받으면 64세까지는 연금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64세까지 정년도 같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62세로 가는데 정년은 또 6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같이 합의돼가지고 조정되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이고 연금 가입 연령도 67세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67세까지 정년도 연장을 하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수지균형보험료, 그래서 40% 소득 대체로 필요한 연금 수급 수지균형보험료는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7%까지는 올려야 되고 일단은 66%라고 제시해놨는데 일단 16%까지 올리면
96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17%까지 올리면 2100년 넘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금보험료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 뭐 경청에서도 부담스럽다 생각하지만 경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로 주는 걸 좋아하는데 부담하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올리는 걸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가 계속 하강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리는 여건은 쉽지 않은데 저는 일본이 잃어버린 한 20, 30년 동안에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18.3%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 설득했던 거죠.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데 필요하다고 설득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동의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실은 뭐 아베니 뭐 이런 지금 정부에 대해서 지금 부신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좀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는데 우리나라는 그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반발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16, 17%까지 올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적으로 측면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보험료가 8.3%인데 8.3%에다가 지금 9%만 하더라도 벌써 17.3%거든요. 그럼 17.3%면 이미 거의 일본 수준에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이 소득비례연금 제도가 있는 나라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이 법적 퇴직연금으로 있지 않고 다 임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소득비례연금 제도 40%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퇴직연금 제도를 8.4% 추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부여받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다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좀 줄이든지 뭐 국민연금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생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8.3% 보험료 중에서 한 3%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해서 그 인상 부담을 좀 완화시켜준다면 국민연금으로 올려야 될 건 4%밖에 안 되는 거죠. 한 10년간.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어려운 거지만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좀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들어와서 지금 걱정되는 게 막 기본 통계조차도 숨기고 있어요. 통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국민연금 통계연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민연금 통계연보에는 원래 이 3장이 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누가 얼마 지역이 얼마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징수 파트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급여 주는 것만 통계집에 넣어놓고 징수하는 건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그럼 징수하는 거 안 넣어놔도 세부적으로 지역별 연령별로 징수한 것이 안 나타나더라도 적어도 그거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총괄적으로 보험료가 올해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지금 뭐 지역 발전 얼마 내고 이런 총액 구조라도 표가 하나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이 도대체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돈 쓰자는 그런 그 정부의 입장이 통계집까지 반영된 정말로 저는 아주 그냥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다가 저는 보고 적어도 국민들 설득하려면 투명하게 해야 된다. 팩트에 기초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청의 이상철 본부장입니다. 네, 김현수 교수님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뭐 국민연금의 현황하고 개혁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저희
늘 뭐 이런 토론에 나오면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하고 입장이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크게 뭐 발제문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쭉 토론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혁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최근에 상황을 보시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다가 다른 부분들 하고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실제 지금 뭐 기업이 굉장히 부담하기가 지금 현재 구조에서도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를 좀 올리는 데 대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에게 토론의 시간이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본격적으로 개혁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저희가 볼 때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아까 뭐 다른 나라 쭉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틀은 빠른 시간 내에 좀 갖춰졌다라는 거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여러 연금들로 해서 그 틀은 뭐 갖춰져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 또 그 소득 대체율도 보면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그 39.3%입니다. 2016년 기준이긴 하지만 OECD 평균 40%에 비교하면 좀 근접한 상황이고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소득 대체율이 2020년 기준으로 22.4%여서 시행 초기에 좀 비교하면 공적연금의 가입 요인이 좀 높은 제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뭐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라고 소득 대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이 기금 고갈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국민연금 자체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부담 요인입니다.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또 사용자 쪽에서 부담하는 걸 보면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그다음에 또 전적으로 부담하는 퇴직연금,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건강보험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자체가 기업의 부담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뭐 보험료율보다는 다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먼저 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틀에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우리가 국민연금을 얘기하면서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적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뭐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적정이라는 부분은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소득 대체율이 50%를 넘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연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적정 급여의 보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적정 수준의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 자금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가 지금도 그 저부담 고급여 체계인데 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인구 구조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뭐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구조로 간다면 저부담 고급여 체계는 분명 기금 고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보면 재정 고갈 시기를 뭐 재정 추계를 지금 아까 뭐 김원수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 추계 결과만 놓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좀 유발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틀렸다 맞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쨌든 일종의 추계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의 고갈을 좀 늦추거나 뭐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통해 좀 재정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금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까 뭐 퇴직금 전환제,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또 국민연금하고 뭐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축소하는 방법,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올려놓고 다양하게 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6페이지. 그래서 뭐 저희도 아까 뭐 나왔지만 퇴직금 전환제 같은 부분은 저희 아까 경산호의 특위에서도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뭐 퇴직금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한테 국한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두 부분을 합하게 되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고 또 사용자 쪽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급여하고 부담 수준에 대한 저희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의 경우에 20년 수급 기간을 전제로 보면은 수익 기간 1.8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년 가입을 할 경우에 1.9배가 되고 있고요. 보험료율 수준 대비 연금급여 수준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수익비 산출에 빠져있는 유족연금이나 기대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해서 수급기간 한 25년으로 가정을 하면 수익비가 2.6배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일부에서 뭐 용돈연금이라고 연금의 절대액을 가지고 용돈연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은 수익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낸 보험료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한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부담 수준 자체도 뭐 저희들이 보험료 인상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부담 수준 자체도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수준을 보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명목소득 대체율이 한 50%하고 우리나라로 비슷한데 일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면은 거의 뭐 물론 거기는 조금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18.3%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료는 절반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부담 수준이 낮은 애초에 설계부터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부담 수준이 낮은 거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연금 기존 개혁안에 대해서 아까 김원수 교수님도
경산호 연금특위 얘기를 좀 하셨는데 뭐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서 주장을 했던 한 멤버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고 다수안이 나왔다고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안입니다. 다수안인데 일단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 겁니다. 보험료를 12%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5% 올리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개혁안이라고 해서 다수안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명백하게 할 게 이게 그 연금 특위에서의 멤버들의 다수안이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안은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그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도 하긴 했는데요. 국민연금보다 대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실제 뭐 물론 어려운 경제 수준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이 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연금특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멤버 자체가 굉장히 구성 자체가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개혁을 좀 정확히 하려면 부담하는 주체나 연금을 수급하는 주체가 좀 공평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구성이 대다수가 구성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그 대체율을 올리는 게 본인들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부담이 후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 인상으로 만약에 연금개혁을 접근하게 되면 현재 구조에서 보면 노후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을 인상, 보험료를 좀 높이면서 뭐 소득 대체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득이 높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더 내고 노후소득 그 대체율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데 그 외에 뭐 그 비정규직이나 뭐 영세 자영업자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험료를 뭐 들쭉날쭉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부담 자체를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체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이런 그 노후소득 보장 노후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국민연금 개혁 및 합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뭐 보험료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건 너무 세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좀 다른 부분들을 좀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카드는 좀 최후 수단으로 좀 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고 퇴직금 전환제를 도입한다거나 뭐 소득 대체율을 축소를 시킨다거나 수급 연령을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아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에 좀 북한에서 본다면 여전히 대체율에 비해서 보험료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도 뭐 인정하는 바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보험료율 인상을 내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제도에 대해서 일단 국민적 불신이 뭐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유력한 지금 현재로서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금 투자 승리를 제고하는 이게 지금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까 뭐 최진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 투자 수익률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하고 또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최진선 교수님께서는 그 사용자의 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좀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기금운용위원회. 저도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금운용위원회 가면은 사실은 전문적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대표성을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들이 좀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만든 게 이제 상근 연문위원 이런 제도들인데 그것들도 아직까지 뭐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기금운용 본부의 인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시장의 평균 임금이나 이런 거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조금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 본부도 또 전주에 가 있고 해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좀 구조가 적절치 않다라는 거죠. 뭐 그래도 저도 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임금을 좀 많이 올려주고 적정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재부에서 반발하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의 뭐 임금 체계,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 좀 반발을 부딪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수 인력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부에서 우수 인력을 지금 외부에서 빼내가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4페이지 끝으로 이제 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전원에서 제시한 뭐 구조적 계획에 있으면 저희들 다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의 적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적정성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한 개념이고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때만 제도가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되려면 결국은 재정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연금의 수익률과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일단은 그 관리비 절감이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고 나서도 이게 안 된다면 아마 지금 구조로 보면 안 될 가능성이 크긴 할 겁니다. 이런 인구 구조나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활용한 후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에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국민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이런 그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니냐. 어쨌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뭐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